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박정홍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임대 공장이 아닌 이상, 자가 공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담보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평가를 받아본 사례가 있을 건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가를 받았나,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대표님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잘 받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가격이 좋게 잘 나올 수가 있는지라는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업체 발전에, 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다음이 넘어가네. 잠시만요. 예, 네. 감정평가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라고 하면 담보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평가, 그리고, 자산평가. 자산평가라고 하면 기업에 있어서 공장이라든가, 공장 관련된, 회사 관련된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마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상속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무 관련된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소송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아마 평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을 어, 법인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허에 관련된 평가가 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 목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으시고 또 보실 건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공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언제 평가가 되고 그 평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평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러므로 해서 또한 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국장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요, 담보평가가 많을 거예요. 공장이 대출을 받을 경우, 자산이 있는 경우에요. 임대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자기 공장이라고 하시면 아마 담보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0분, 네. 감사합니다. 10분이라도 봐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성호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네요. 네. 우리 평가를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일단, 예.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평가를 받는 부분은 크게 토지가 되겠고요, 대상이. 그리고 건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 자산인 경우는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뭐 공장이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샀던 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자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 공장이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 뭐 융자를 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공장을 새로 짓고 이사를 했을 경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공장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고 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확 늘어나는 경우죠. 근데 이 부분은 회계 장부상 그 공장이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분은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회계사무소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건물도 표준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서 자산으로 땜빵이 아니고요. 네, 오늘 제 날짜입니다. 오늘이 원래요. 네. 김종우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우 의원님, 저 오늘 땜빵 아니고요. 오늘, 예, 제 날짜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래서 자산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건물을 새로 짓고 토지를 새로 사고 그래서 공장을 지었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대표님들은 공장이나 토지 부분에 있어서 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산 평가를 해서 그거를 회계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시세에 근접하게 평가가 됩니다. 때로는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올리게 되면 부채 비율이 공시지가로 올리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R&D도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평가 대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이제 기업체에서 평가를 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다 기록이 남아요. 카파라고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 협회에서 쓰는 전산이 있습니다. 이 전산에 공장을 아니면 집을 아니면 토지를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평가받은 내용을 다 전산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평가를 받았다.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를 평가를 받았다. 예.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말 따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요. 어디까지겠죠? 자꾸 잃어버리네. 네. 어디까지 있겠더라. 예. 어쨌든, 평가를 받고 나면,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잃어버렸어요. 예. 평가 방법을 알아야지, 맞아. 기록에 남습니다. 평가사 협회에 그러기 기록에 전산에 남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평가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과거의 이력을 쫓아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의 평가를 받을 때 소위 말해서 작업을 잘 해놔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지 향후에 담보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산평가를 한다던가 혹시나 경매가 진행된다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공장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 이게 다 근거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평가를 받을 때 소위 말해서 잘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평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평가가 내 땅이 내 건물이 평가 금액이 잘 나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내 땅이나 내 건물이 평가 금액이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평가는 담보는 당연하고요. 경매는 조금 다르지만 자산평가도 당연하고요. 일단은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등재가 돼 있어야지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고 그리고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거를 담보로 잡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큰 건물이어도 땅에 있어서는요, 그 건물이 제한사항이 되거든요. 그냥 등기도 없는 건물이고 나중에 땅을 처분하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토지나 건물 마찬가지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인 경우는 그 공장에 맞는 지목이 변경이 돼 있어야지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최대한 양성화, 등기화를 시키는 게 좋고요. 불법 건축물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가설 건축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그 가설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면은 토지에 대한 제한은 없게 보거든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토지 가격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빈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땅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보다도 제한이 받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이 위의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는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라는 게 있고 표준지라는 것은 인근에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표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목 같고요. 용도지역 같은 그런 표준지를 가지고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또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은 시세 보정, 현재 그 공시지가와 표준지 가격과 그리고 현재 시세와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거쳐서 토지 가격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격을 잘 받으려면 평가 금액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공장 같은 경우를 설립을 하셨다고 하시면 지목은 반드시 바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실 때 땅의 모양이라든가 땅의 형상이라든가 그리고 가용 면적이라고 있죠. 어떤 분들은 땅을 1000평을 샀는데 이게 구릉지 땅이어가지고 경사가 있어서 옆에 잘라내고 옹벽 쌓고 실질적으로 공물을 지을 수 있는 평평한 땅이 한 500평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땅을 구입을 하실 때 이런 가용 면적을 얼마만큼 최대한 뽑을 수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 그리고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죠. 예,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인지,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공업 지역인지 아니면 뭐 상업 지역인지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하면 뭐 계획관리인지 보존관리인지 뭐 농림지역인지 농림지역에도 공장은 지을 수 있어요. 농업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지역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가용 면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용 면적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형상, 지형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토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빠듯하게 아니면 용도가 좋게 쓰기 좋게 그리고 표준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은 국토부 사이트에 가면 감정평가 사이트에 가시면 내 땅 주위에 있는 표준지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 토지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토지를 뭐 공사를 했다, 토목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가지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산을 샀는데, 임야를 샀는데, 이렇게 공장 용지로 바꾸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바꿨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네. 다음입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가 가격을 많이 차지하죠. 건물은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협회에서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하는 표준 단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 뭐, 용도, 그리고 구조, 그리고 마감, 그리고 공장의 층고, 이런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표준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건물 지으실 때 그거를 고려해서 지으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장이 층고가 6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약간만 올려서 뭐 7m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5m만 돼도 된다라고 해도 한 6m 정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표준 단가의 기준이 한 6m, 3m, 9m, 12m 이런 식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H빔의 크기를 감안을 하셔서 공장을 계획하시고 설립을 건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관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건물의 용도, 그리고 마감, 층고, 그리고 뭐 H빔의 크기, 그리고 설비 정도, 뭐 이렇게 공장에 클린룸이 있다 이러면 또 그런 부분은 가만히 되고요. 그리고 급수시설, 배수시설, 뭐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 가만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대표님들이 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요. 공장이 한 10년 지났다, 아니면 5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다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아니면 방수 작업을 했다, 이런 부분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나왔을 때 평가사한테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평가사가 언제 나올지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현장을 분명히 방문합니다. 뭐 방문하기 전에 공장에 누구 있나요? 안내해 줄 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 시간에 대표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내 건물에, 내 토지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사가 주위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가사님들이 왔을 때 내 공장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건물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점이 있다, 우리 건물이 이런 게 다른 건물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어필을 해주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을 해주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걸 제시를 안 해주면요, 그냥 단순하게 토지는 표준지 갖다가 인근 시세 보정해서 그냥 가격 냈고, 건물은 뭐 아까 말씀드린 표준 단가표 기준으로 해서 층고 얼마인가 해서 그냥 가격 냈고, 그리고 산정을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건물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만년단가라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일이 예를 들어서 5월 27일이다. 그러면 5월 27일이 되면은 1년이 감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기준 가격에서 제조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기존 가격에서 빠지는 거예요. 뭐 몇 분의 1, 뭐 15분의 1, 뭐 20분의 1에서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 건축 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월 27일 날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5월 26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감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5월 27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1년이 감가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확 줄어요.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용 연수를 뭐 35년, 40년 정도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n분의 1씩 감가가 된다고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건물 보면요. 이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시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 기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기계는 워낙 또 이렇게 관리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내용 연수도 짧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안 쓰는 부분입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 이 기계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평가사가 그 공장을 평가를 할 때는 일단은 공장저당법으로 이제 담보인 경우에요. 공장저당법으로 목록을 잡으려고 하면 토지, 건물,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장저당법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를 공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회사,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리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인 경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감정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보평가나 자산평가 같은 경우에도 평가사가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을 하고 그 금액이 만약에 채권이 부실이 됐을 경우 평가사가 일부 책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회사가 좀 부실하다. 매출도 많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공장 가보니까 뭐 거미줄만 쳐 있고 관리 상태도 안 좋고 이러면 이 회사 금방 망하는 거 아니야? 이 회사 아무리 땅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안 좋은 회사면은 내가 좀 소극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반대로 땅 가격이 안 좋고 건물이 뭐 오래됐다 하더라도 관리 상태가 잘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매출이 좋고 기업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 금액에 따라서 그 감정평가의 수수료도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청소도 잘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지 평가 금액이 좋게 나오고 물론 이제 재무제표 관리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러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평가사한테 어필을 하면 공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앞으로 비전이 이렇게 됐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되면 건물이 허름해도 좀 관리가 안 좋아도 좀 공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회사가 잘 진행이 되고 영업도 잘 되고 매출이 좋다. 기계가 당연히 상태가 좋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고요. 당연하겠죠. 이제 관리가 안 되고 회사에 조금 기울어지는 회사 같은 경우가 공장의 관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요. 기계 관리도 안 좋고요. 목록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뭐 프레스기부터 해가지고 뭐 머신 센터기라든가 뭐 당연히 이런 거 기계에 대해서 연구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판입니다. 명판. 기계를 보면요. 기계 옆에 항상 명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판이라고 하면 어디 회사에서 언제 제조를 했다. 그리고 기계 이름은 뭐고 용량은 어떻게 되고 스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붙여놓은 이게 명판이 있거든요. 그 명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판이 없으면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기계를 중고로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 명판은 반드시 부착이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판이 혹시 다 떨어졌다. 다시 붙이세요. 이렇게. 뭘 본드로 붙이든 용접을 하시든 명판은 항상 붙여 있어야 됩니다. 그 명판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상 아니면 기업 목록상 있는 기계랑 기계는 동사이잖아요. 이 기계랑 같은 기계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판이 붙어 있고 그 기계가 어떤 기계라는 걸 확인이 된다고 하면 기계도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가 좋다고 하면 기계는 보통 네온용스를 한 15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15년이 지나면 뭐 기계에 뭐 잔존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관리 상태가 좋다고 하면 그리고 뭐 중간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 네온연스를 그 이상 뭐 평가사가 재량권 올릴 수도 있고요. 네,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부분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고 관리 상태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요, 뭐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피드백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가사 소개, 그리고 평가 수수료에 뭐, 소개비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고요. 혹시 저희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예,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수수료 관련돼서는요, 그 감정평가 협회에 들어가 보면 수수료 산정표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 산정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평가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서, 최저 수수료, 그리고 최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20%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 수수료를 한번 보시고, 네, 어서오세요. 평가 수수료를 검색해 보시고, 뭐,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적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A 평가 법인에 평가 금액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수수료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재량껏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견적이라든가 탁상감정이라고 그러죠. 받아보시는 게 상담 받아보셔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업권 평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영업권 평가는 일단 제가 그 평가사들이 일단 크게 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법인이 있고 개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중에서도 대형 법인이 있고 소형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사 수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평가사가 이제 법으로 정해준 전문 자격증 분야죠.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일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다른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나라에서 주는 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거라고 하면 영어권 평가 그리고 특허 평가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허 평가는 요즘에 조금씩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좀 특화된 분야를 평가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심한 부분, 또 리스크가 큰 부분은 안 하려고 하겠죠. 영어권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좀 까다로운 분야고, 또 나중에 이제 소송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보상평가를 하는 경우에 영어권 평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인이나
사에 따라서 하는 분야가 있고 안 하는 분야가 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님들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변리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하기도 하는데, 브랜드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브랜드 평가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매출하고 연관성입니다. 특허 평가는 매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매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특허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난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만 있다 했을 때 평가를 받는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평가사들의 책임, 변리사분들의 책임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그래서 특허가 있는데 이거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평가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특허가 있음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증명을 해 주셔야지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돌아가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유자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예, 지식대감 평가사한테 제출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특허가 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이 평가를 많이 되거든요. 대표가 가지고 있는 A라는 특허를 그 법인한테 양도를 하면서 이제 법인에서 이제 법인 돈을 이제 대표한테 이제 그 특허권을 파는 거니까 양도를 하는 거니까 대표한테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돈을 좀 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방법으로. 근데 A라는 특허가 그 기업에 기여한 정도를 증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품 생산에 있어서 A라는 특허가 제품 A라는 B라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A라는 특허가 B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10%를 기여를 했다, 20%를 기여를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증빙은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가 제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검증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평가가 그걸 가지고 해서 향후에 그 특허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 그거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가 금액이 그 특허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공장에 쓰여지지 않은 특허인 경우에 그러면 평가사들은 평가를 안 합니다. 대표가 갖고 있는데 대표 건데 내가 소속돼 있는 법인에다가 주든지 아니 다른 기업에다가 특허를 팔거나 네네.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 그럴 경우에는요 평가사는 평가를 안 합니다. 거의 90%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A라는 특허가 지금 현재 B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10% 예를 들어서 100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 예를 들어서 미래 한 20년간 아니면 30년간 미래의 가치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재 가치로도 다시 환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평가를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평가사들은 평가를 안 해요. 그쵸? 위험 부담을 안고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한 100만 원 받고자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안 합니다. 평가사들은. 변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아까 기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계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를 받으려면 기계에 반드시 명판이 붙어 있어야 된다.
명판이 뭐냐면 그 기계가 언제 어디사에서 제조가 됐고 언제 제조가 됐고 용량과 스펙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철로된 판이 있거든요. 딱 붙여져 있습니다. 기계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계 평가를 받으려면 장부 가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초 새 제품이라고 하면 새 제품 샀을 때 세금 계산서, 아니면 중고를 샀다고 하면 중고 구입 당시의 세금 계산서, 이런 분명히 그 장부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기계 평가를 할 때 대부분 나가보면요, 이게 없어요. 첫째, 명판이 없는 경우. 기계는 깨끗한데 명판이 없다. 그러면 동일 기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없어요. 그럼 평가사가 시장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찾아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보편적인 범용 기계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서만, 그 기업체에서만 쓰는 특별히 제작된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은 범용 가격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사가 시장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평가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평가를 안 해버립니다. 귀찮잖아요, 이게. 돈도 얼마 안 되고. 평가를 안 해봅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손해가 보죠. 그게 1억이 됐든 5천이 됐든 평가 금액이 적어지고, 그리고 장부 가격이 회계 장부 가격이 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금 계산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장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를 잘 해 놓으시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든 건물이든 기계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 상태라고 하면 단순하게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토지나 건물, 기계를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기업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비전과 그 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재무 상태, 그리고 관리 상태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기업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향후 비전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토지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건물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기계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공격적으로 평가 금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그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업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든 건물이든 기계든 합법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혹시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합법화,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 건물이 있다고 하면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증축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장부를 만드시고 명판을 만들어서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명판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방법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만들으셔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셔서 평가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분명히 평가사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하면 평가사가 임의로 평가를 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는 귀찮아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왜냐면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공시지가도 해야 되고, 경매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상속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담보도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대부분 담보평가나 경매평가를 할 때, 아니면 시가나 이런 부분을 자산평가를 할 때
평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해당 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나 뭐 수습평가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달에 처리 건수가 뭐 작게는 10건, 많으면 20건 이상씩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하루에 한 건,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요. 하루에 한 건 정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낮에 부동산에 가서 토지 건물을 보고 저녁에 야근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끝내는 겁니다. 한두 시간, 3시간.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내 자산이 평가가 완료돼 버리는 거예요.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뭐 1000억이 됐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귀찮고 명판 없는 거, 그리고 자료 없는 거, 건물 불법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 다 자료 조사를 하느냐? 안 합니다. 귀찮아서요. 그냥 다 패스해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그러면서 소유자한테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뺐습니다. 이거 명판 없으니까 뺐습니다. 이거 기초자료가 없으니까 뺐습니다. 이거 건물 기초자료가 단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산적인 가격을 넣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분명히 다른 뭐 평가기관이나 다른 데서 받은 것보다도 좋은 가격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우리 협회로 전화하시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론 뭐 물어보신 거 평가 금액이 10억 나왔을 때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뭐 평가 금액이 10억 정도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많이 안 비싸죠.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비율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10억에 한 100만 원, 20억에 한 200만 원 정도, 30억 되면은 한 300만 원이 아니라 200, 한 7, 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